예,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자, 마지막 세션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언택트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 의료 체제와 관련해서도 좀 전에 이제 또 얘기가 됐었고, 로봇이나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까지의 논의들이 이제 사실은 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좀 더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논의였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빠뜨린 논의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는 자리가 아마 세션 세 번째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의 과제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문제, 중요하게는 아마도 이제 생태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생태 문제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토픽은 이제 오보에 관한 얘기인데, 뭐 크게 보면 최근에 이제 탈진실 시대 가짜 뉴스라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와 연관지어서 보면 내부의 언론사 내부의 오보 방지 시스템에 관한 주제까지도 포괄하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이자 좀 더 대안과 관련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토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15분 발표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토론자분에게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논의를 발표와 관련된 논의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더 발표자님이 못하신 얘기들을 한 2분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지금 그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창에 보면 댓글 창이 있는데요. 댓글창에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질문거리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그 내용들을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다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요. 저희 그 디지털 문화정책 박사과정에 계시고 현재 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 모임 스틸 얼라이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장은 선생님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그린 뉴딜과 문화산업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문화산업 내에서의 생태 문제 이슈를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루려고 합니다. 자, 조장은 선생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문화정책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한 조장은이라고 합니다. 상영 교무를 시작할게요. 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회의 미래와 정책 이슈에서 문화, 예술, 문화산업에서의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화산업과 기후위기의 연관성과 그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기후변화랑 문화, 그리고 예술, 문화산업이 연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문화정책까지,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가, 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 예술, 문화산업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생각하시듯이 굴뚝 없는 공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대중 시대 때부터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강력한 견인 패러다임 중에 하나이거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에서 발표자들께서 발표하셨듯이 더 성장할 산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로 친환경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책을 만드는 산업이나 영화 제작, 디지털 콘텐츠 문화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부터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전기 낭비, 독성 물질 배출 같은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 예술, 문화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허구적인 이미지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더 성장할 산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산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확장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 산업이 창조 산업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확장됐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2배로 늘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 보면 범위도 17개에서 2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용자 제작 콘텐츠, 멀티미디어 포함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 대중문화 예술 산업, 아이돌 산업 같이 그리고 문화산업 대상으로 한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산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산업이기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도시기획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도시기획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빌바오 같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알고 계시는 그 도시들이 다시 도시 기획을 할 때 문화산업, 미술관, 음악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산업이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확장될 여지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문화산업이 단순히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부동산업, 소비재 산업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만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이 보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컨텐츠도 사실은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그거를 만드는 제조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 지금 저성장, 탈성장, 전환의 시대에서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화산업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 영향은 어떠한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문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후변화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그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에서도 이러한 목표들이 관철되고 있는가를 적절히 관철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명박 시대 때 녹색 성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한국판 뉴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녹색 성장에서 문화부에서는 그때 문화부였는데 문화부에서는 녹색 관광 레저 도시 그리고 생태 문화 도시 개발 정책이라는 거를 추진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개발 패러다임과 경관 취중이 논리에서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 막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건설 때문에 부동산업, 제조업, 그거에 따른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진짜 그게 환경에 제대로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번에도 문체부도 이제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에 맞춰서 그 기조에 맞춰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 컨텐츠와 비대면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그린 뉴딜이라는 관련되는 에너지 정화형 문화 시설 같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빌딩으로 건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겨우 0.1%의 예산만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이 계속 주변화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왜 그러한가 그거를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 콘텐츠에 중점을 두려고 하지만 정말로 디지털 기술이 친환경적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은 하드웨어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시키고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빨리 교체가 되고 이 웨이스트가 굉장히 많이 양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소비가 엄청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전력을 소비하려면 발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은 화력발전소, 문제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게 거의 90%가 차지하고 겨우 6.5%만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 산업에서 쓰고 있는 멜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확장되고 또 전기 소비량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의 환경 파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때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2020년도에 전체 탄소 배출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 산업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거기도 거의 4%를 지금 4%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거의 맞먹는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더욱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디지털 기술을 많은 나라들이 계속 주력하면서 더 많아질 예정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산업, 아마존, 유튜브 이런 거를 구글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탄소 배출이 더 많아질 예정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이라는 큰 집합 중에 디지털 기술이 포함이 돼서 그것을 지지해줘야 되지, 디지털 기술이 먼저 나가서 이 기술 만능주의가 되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 의식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외국의 같은 경우에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어 쓰는 벨기에 지역 중심으로 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문화 예술 관련한 정부와 민간 섹터에서 되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위험에 기금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들은 환경 정책과 실천 계획을 꼭 제출해야 되고 구체적인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못 받게 됩니다. 프랑스의 문화소통부, 우리나라의 문체부처럼 이 기관은 다양성, 성평등뿐만 아니라 삶이 가능한 물리적인 환경을 중시하면서 그 문화소통부의 자체 건물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고 클린 자동차, 에코 드라이빙 같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리사이클링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도 문체부의 그 정책에 문화 부분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태양열 관련 설치를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그 정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툴킷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워드도 있고 툴킷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되게 실험적인 운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고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을 때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 섹터의 환경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현장 연구를 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현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이고 두 번째로는 웹툰 산업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을 잡은 이유는 미술관이 문화 섹터이기도 하지만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이 기초예술과 기본 교양을 이제
교양시키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창조성, 창의적인 인간, 창조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창의 산업이랑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계속 호출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차량에서의 연료들은 얼마나 되는가? 여기서 폐기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폐기가 배출되고 폐기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국공립기관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술 전시 과정을 특화시켜서 미술 전시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물질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 전시는 단순히 그냥 그림만 짜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재료의 문제도 있고 재료를 어떻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는가 전시 공간을 만들 때도 가벽 그리고 카페트 전시용 가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버짓 문제, 그 예산 문제로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많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량도 되게 많고, 도색 같은 경우도,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고 싶지만, 또 예산 때문에 없고,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술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비슷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계속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탄소 배출,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도 있고, 도로기 되게 많이 인쇄되고 버려지고 물론 지금 디지털화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시들이 되게 커지고 그 스펙타클하게 되면서 글로벌 전시가 많아지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또 포장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 유통, 소비 과정이 쫙 따라가면서 미술 전시에서 어떻게 물질들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매립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어, 여기서 그 폐기물량과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하려고 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현장을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웹툰 산업이에요. 그래서 웹툰 산업은 저작권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웹툰 산업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변화하는 문화 산업의 현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웹툰 산업은 이제 디지털화랑 플랫폼 등장으로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보고 있고, 또 웹툰으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광고랑 같은 다른 문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수입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캐릭터 상품, 같이 다양한 굿즈 소비나 빠른 피드백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산업이고 저작권은 비물질이다. 친환경적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저작권이란 비물질은 물질이나 재료나 물리적인 장소에 의해서 비로소 문화상품으로 구체화되고 구현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연자원과 불가피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디바이스, 또 새로 등장한 제작 스튜디오, 웹툰 매니지먼트 건물들의 에너지 소비, 플랫폼의 데이터 센터, 탄소를 배출하는 각종 발전소,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폐기물들, 해외 로켓시에 생겨나는 운송 비행기, 또 해외 로켓시에서의 어떤 환경 문제, 지역 공동체 파괴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캐릭터 스티커 뭐 캘린더, 종이 만화책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굿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매개를 통해서 문화 상품이 되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순환이 어떻게 또 되고 있는가라는 이 웹툰 산업의 가치, 사슬, 생태계의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면서 여기서의 탄소 배출을 그리고 환경 영향을 유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의 방법을 통해서 제가 논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문화와 예술, 문화 산업에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두 번째 한국의 경우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웹툰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부처의 환경 정책을 살펴보고
이제 환경 정책이 예소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내는 것을 저의 논문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생태 문제는 문화산업 내에서 다루고 계셔서 상당히 흥미로운 토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문화산업 내에서의 반생태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 프로포자 형식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고, 지정 토론으로 한국영상위원회 서수민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서수민 팀장님, 예, 한 5분에서 7분가량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위원회 해외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데, 오케이. 일단 조장은 발표자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현재 지금까지 문화산업과 관련돼서 문화산업의 그 탄소 발자국 관련한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께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영화산업이라서 영화산업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연구하시려고 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일단 저는 어떤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연구가. 그래서 그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시설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웹툰 산업, 저작권 관련해서 웹툰 산업이 어떻게 이제 뭐 영화화되거나 그 다음에 드라마화되거나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출하는 이제 탄소 발자국을 좀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한 분야로 조금 축소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뭐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책 이런 분야에서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겠죠. 그러니까 제작을 준비하면서 그다음 제작 사무소에서 발생되게 되는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촬영하면서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개봉이겠죠. 개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과 창작 과정에서의 부분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유통 단계 이후에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실 되게 OTT가 많아져서 넷플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TV, 우리나라만 해도 카카오톡, 카카오에서 카카오 TV, 그다음 네이버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OTT들이 생기면서 그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OTT의 증대로 인해서 콘텐츠가 더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의 조금 살짝 분리를 시켜서 그런 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문화부에서 과연 문화 정책상의 이런 그 정부의 그린 뉴딜 내지는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부 하에서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발현시키고 있는지 제 분야로만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영화 분야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게 한국영화산업의 정책을 구현하는 단위는 영화진흥위원회인데, 영화진흥위원회에 2020년과 2021년 사업, 내가 2021년 사업은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020년 사업만 해도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그것들을 반영한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이 문화와는 살짝 떨어져서 뭐 환경부, 그다음에 뭐 산업부 이런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부처 간에 뭔가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그 컨텐츠 같은 경우도 창작과 그다음에 유통 이것들이 사실은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현화시켜야 될 단위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쭉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 영화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기 유럽 쪽이나 그다음에 미국 이런 쪽들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서부터 그런 뭐 에코 프로덕션 아니면 그린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큰 제작사들 유니버설 스튜디오니 파라마운트니 뭐 그다음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탄소 제로 펀드 그다음에 이런 그 그린 프로덕션을 위해서 이제 제작사에서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 방향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주축이 돼서 그런 2006년, 7년도서부터인가 에코 프로덕션 가이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령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프랑스도 이제 그 영화 그 지능 기구인 CNC에서 그런 에코한 좀 환경 친화적인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작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쪽들보다. 거기서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그런 에코 프로덕션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조금 더 이제 한 분야로 아마 집중을 시키다 보면 다른 나라 해외 사례 조사를 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작 분야와 그 다음에 유통 분야, 산업 분야가 이제 따로따로 조금 하면 연관에서 이 탄소 배출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 제작 현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과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분리시켜서 하는 게 제 생각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 저희 이게 정부 정책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제언할 필요도 있겠지만 문화 정책 분야에서 환경 분야 기후위기 의식을 반영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언할 필요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도 사실은 문화 현장, 그러니까 영화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 2000년대 FTA 그 협상 과정에서 뭐 한국 영화산업계 영화인들은 그 FTA 협상 카드로 정부에서 이제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를 이제 뭐 스크린쿼터를 축소시키는 대신 뭐 FTA를 협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시키면 한국 영화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막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없애지는 않았지만 축소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들도 충분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개별적으로 영화인들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뭐 녹색당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개별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거나 이제 뭐 포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그 단위에 결합을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통일되게 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이제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영화와 그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연결고리를 조금 만들어서 그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 토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수민 선생님,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흥미롭게도 그 그린 프로덕션이라는 영화 쪽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까지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의 사례도 거론해 주셨는데 발표자분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잠깐 답변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채팅창에 김성규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관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문화산업 환경 문제가 문화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대부분 내연기관이나 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냥 산업 제조업이라는 영역에서 탄소를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쪽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이 대체적이어야 하는데 문화부에서의 기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조장훈 선생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 2분 정도 내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장훈 선생님?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토론자님의 말씀에 좀 덧붙이며 저도 그 현장 연구를 좀 축소하면 어떨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하다가 그거 되게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도 요번에 조사할 때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에코 프로덕션이나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심으로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목소리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하나 둘씩 이게 있는데, 이제 개별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K-팝 중심으로 한류 산업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그때처럼 한미 FTA처럼, 중심적인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는 게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은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히 문화산업에서 얼만큼의 탄소 배출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제조업이랑 연결돼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분명히 제조업이나 석유산업 이쪽에서의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산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문화산업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문화산업이 계속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조업이나 소비재나 수출산업과 연관이 돼서 그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제조하는데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산업이 발전되면 핸드폰 제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한 간접적이고 복합적인 연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이 어떻게 기후변화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보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제 기후변화의 역할이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를 환기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거를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델이 되고 또 문화예술 자체 내에서도 하나의 실천 방식으로서의 유용한 예술로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드백에서 아까 주셨던 거를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연구에서, 박사 논문에서, 유효한, 어, 결과가 나오기, 그 대답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는데. 아, 예. 그,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마지막 코멘트가 상당히 유의미한 코멘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전체 이제 탈탄소 전략과 관련해서 보면, 위상과 관련해서 보자면 여전히 이제 작은 퍼센테지로 제가 알고 있고, IT 기업이 한 4% 정도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의 양으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의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100% 내에서 얼마나 될지는 이제 그보다는 아래겠죠. 작지만 말씀 주신 대로 조장훈 선생님께서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나 그것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것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중요한 그 디펜스로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산업에서 웬 환경 문제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이제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느냐 독자들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람문화재단 기획운영부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계신 김민정 선생님께서 언택트 시대 국공립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리즐리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발표는 1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던 주제인 국공립 레지던시 운영에 관련해서 이 세미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멈췄는데, 네. 첫 번째로 간략하게 국공립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전시 공간, 작업실 등 천장 생활 공간을 지원하여 작품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폐교를 활용하여 창작 공간 지원을 한 곳으로 시작되어 1998년 문화관광부의 창작 스튜디오 활성화 기본 계획과 폐교 재단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영향으로 2004년까지 24개의 폐교를 활용한 레지던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창동 스튜디오, 고양 스튜디오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레지던시의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가에게 필요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립미술관 난지 스튜디오, 인천 아트 플랫폼, 경기도 미술관 경기 창작공간 등 레지던시가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에 레지던시가 2009년에 양적인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 벨트 조성 시범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 사업은 창고, 공장, 기차역 등 지역의 폐산업시설이 특화된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레지던시가 도시재생 및 청주도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도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레지던시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주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국내 예술계에서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이력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로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예술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레지던시의 근본적인 목표가 예술가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복지 차원의 공간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도시 재생의 수단으로서 예술가를 이용하는 또 다른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식상한 선정 기준과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예술가는 그 한계 속에서 정책을 이용하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레지던시 운영상에는 어떤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들의 결과물을 온라인화해서 송출하거나 아니면 해외 작가들의 입주 시기를 좀 늦춰서 운영하거나 작가들이 스스로 작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들이 어떤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그런 큰 변화 흐름 속에서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성을 더 드러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더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 리질리언스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리질리언스는 생태계가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하려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히 재난, 불안, 재앙과 같은 위험 요소에 의한 물질적 손상, 불안 또는 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을 사용하며 실제로 회복, 재건, 정상화로 귀결되는 결과로서의 리질리언스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불확실성의 단계로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단계이지만 그 이전과 명확히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의 경로 의존적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기의 위기는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상황과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과도기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의 얽힘으로써 그 의미를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태계에 대한 관계들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지던스가 그 성격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연계된 주체들, 즉 정책 집행자, 수요자, 향유자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 보고자 했습니다. 레지던시와 연결된 여러 행위자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내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단순히 피해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복귀가 아닌 구조적 문제 개선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리질리언스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리질리언스의 핵심 원리 및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레지던시를 운영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비교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5가지 구성 요소, 적응성, 유연성, 대체성, 포용성, 통합성을 기준으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교예술실험센터의 ARS입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교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한 홍대 앞 복합문화공간으로 2009년 오픈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협치형 운영 모델인 공동운영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예술인과 서울문화재단이 협력 운영하는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홍대 앞 예술 정책의 밀착형 창작 지원 및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운영단 기획사업과 장기사업, 재단 예술 지원 사업을 크게 총 3가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중에 서교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공동운영단의 기획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S는 아트 레지던시 서교의 줄임말로 결과보다는 과정과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정,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세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영국의 정체성과 영국의 경계 밖을 탐구해보고 그 실험을 진행하는 국제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그 덕분에 예상보다 더 많은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참여 경험을 기록하여 채널에 업로드해놓은 유튜버를 통해서 한 달 반 동안에 정기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교류가 친밀하게 이루어졌고 참여자들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교류하고 기록했으며 각자의 최종 작업은 자신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영상 녹화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민간 거버넌스의 협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작가의 기획 아래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연대와 관심이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센터의 약속문에 명시되어 있는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은 정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모여야만 하는 미팅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물의 경우도 레지던시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각자의 주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자신의 작업에 더 집중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연계한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들에게도 더 유연한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코네 파운데이션 사례입니다. 핀란드의 코네 재단은 학술, 연구, 문화, 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서부에 위치한 사리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2개월 동안 7명의 예술가와 코네 재단 소속 연구원 1명이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기간의 작업 기간을 가지며 별도로 운영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3월에 예정되었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여느 다른 레지던스처럼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던 예술가의 경우도 핀란드의 규정에 의해서 2주간 격리되거나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레지던스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으며 재단의 직원들도 일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레지던시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직원들의 퇴근이 빨라지면서 직원들은 거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로 레지던시의 기간을 미루는 대신에 지원금을 일정대로 예술가에게 지원하고 자택을 거주 삼아 새로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본인들의 기존 운영하던 방식 자체를 실험해보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또 레지던스에서의 공동체 경험, 또 물리적 공간 없이 어떻게 작가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술가 홈 레지던시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예술활동 기회가 사라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작업 세계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으로 독서 토론을 하고 휴식 기간을 갖고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참여 예술가들은 코로나19 당시 재단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재단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약속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의 개런티를 초기에 계획한 대로 지불할 것을 알렸으며 어떤 누구도 개런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변화된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어렵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남겨놓았습니다. 이는 예술가에게 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지원 기관을 넘어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협업의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레지던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줌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예술가들은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및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코네 재단의 예술가 홈 레지던시는 재난에 대한 재단 인력들의 창의적인 적응과 새로운 기획 전략으로서 혁신적인 방향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도구적 성격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 역할의 성찰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자원들의 신속한 동원을 통해서 기존 구성원, 즉 예술가, 운영 인력, 지역 주민들의 총체적인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관과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 재난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연대의식을 통해서 통합성 있는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아텐 사례입니다. 아크아텐은 아테네와 뉴욕을 기반으로 시각예술 아티스트, 큐레이터 및 학자에게 국제적 협력을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 기관은 2020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큐레이터가 중재하는 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와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레지던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아티스트의 교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레지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 상의 계정을 통해서 팔로우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는 대화는 모두 사이트에 문서화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공개 중 대화가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0년 총 3번의 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명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교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6월 레지던시의 경우 1주차의 위치, 2주차의 분석선, 3주차 움직임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버추얼 레지던시는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에게 전환이
비교적 쉬운 도구인 SNS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유연한 방법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참여자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 크리에이터의 중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며 각 주체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표를 좀 더 명확해서 저희가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언택트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점인데, 레지던시 예술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계의 회복성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을까,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정 토론으로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경영학과 박신희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박신희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한 5분에서 7분, 예,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경희대학교에 있어서 그 과기대가 멀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친근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앞에서부터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발표하신 김민정 선생의 얘기가 이제 제가 피드백을 주면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약간 이번 발표는 훨씬 더 조금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가 팬데믹 때문에 가져왔던 가장 치명적인 게 일단은 봉쇄와 격리여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레지던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프랑스에서 17세기부터 그 프리드 롬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예술가들의 창작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창작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다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지던시를 통해서 예술가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굉장히 장기간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예술을 배우고 또 거기서 많은 도움, 창작에 관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오늘날 모든 예술가들이 전 세계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이동하고 뭐 기간은 뭐 6개월도 있고 뭐 석 달도 있고 그다음 뭐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그 형태죠. 그런데 이게 가장 치명적으로 일단은 오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결국 이 작업을 한다는 것에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그러면서 창작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거주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레지던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문화의 그 차이 속에서 자기를 재발견하는 그런 거여서 일종의 지역 문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의 어떤 차이 속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창작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예술가가 프랑스 파리로 갔다 그러면은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예술계로 진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리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류라는 것에 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됐다는 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리질리언스를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은 김민정 선생이 처음부터 이 레지던시의 정신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문화 체험
그다음에 창작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어떤 문화적 충돌을 통한 어떤 창작의 가능성의 그런 열린 기회, 그리고 교류, 그리고 지역 예술계 속에서의 그 이제 국제 예술계로 이제 편입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굉장히 그런 예술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먼저 정의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주선옥 선생의 그 정책 생태계 리질리언스 개념 속에서 그 지표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시한 거에 보면은 그런 레지던시 속성이랑 이 지표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조작적 정의를 해서 그 레지던시 속성하고 지표의 그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사실은 이미 레지던시 속성이 이렇게 위협받은 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에 각각의 약간 레이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다시 지표에 적응하고, 그리고 세 가지 사례에서 나왔던 그런 대응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그 제한점은 뭐냐면, 각각의 레지던시가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주도거든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은 사실 이전부터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의 거버넌스라든가 협치라는 개념에서 이 민간의 주도를 하게 되는 건 리질리언스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이전부터 했고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대체했다는 것의 그 특징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핀란드나 이제 아테네, 뉴욕 같은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레지던스는 한국형 레지던스라고 저는 붙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 레지던스하고 좀 달라요. 이게 한국이 작가들의 작업실을 약간 1년 정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런 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제 교류에서 오는 충돌이나 충격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작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에게 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해외 사례하고는 이게 또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훨씬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서로 이제 통화를 했지만 제목에서 이제 국공립이 아니고 그 사실은 해외 사례는 다 민간 단체고 서울문화재단은 반관 반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공립이 아니라 국내외 사례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초점을 정리하신다면은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희 선생님 좋은 토론, 지정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는 답변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레지던시 창작의 원래 의미와 속성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논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도 논문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가지 사례 대응과 관련해서 그 각각의 레지던시의 특수성의 사례들을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첨언이자 제언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발표자분께 김민정 선생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서 이에 대해서 뭐 좀 더 말씀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얘기를 좀 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네. 처음에 이제 취지는 국공립 레지던시에 대한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국내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내겠다라는 걸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제 국공립 레지던시 사례에 대한 문제 분석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이미 토론문으로 주셨던 글을 보면서 제가 좀 이미 좀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뽑는다기보다는 좀 더 양적으로 많은 레지던시를 좀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레이어에 따른 그 레지던시의 유형을 좀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좀 사례를 좀 많이 늘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김정 선생님, 뭐 답변까지 발표서부터 감사드리고요. 박신희 선생님 토론, 지정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첫 세션부터 들으셨다는데 박신희 선생님은 오랜 시간,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넷의 신혜선 편집국장님께서 오보를 줄이기 위한 언론사 자율 규제 방안 연구라는 토픽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혜선 선생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네. 예. 유만미디어 컨텐츠 정책 전공 박사 사학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보를 줄이기 위한 언론사 자율규제 방안, 사전 대응과 사후 대처에 대한 기자 인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언론부시는 뭐 언론의 역사와 함께 같이 조금씩 다 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 자유라는 명제 자체를 훼손시킬 정도로 언론을 오히려 규제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시민사회나 정치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는 그 말 자체를 읽듯이 기자 스스로가, 언론 스스로가 뭔가 무엇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성립되는 말이 아닌가 해서 현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론 부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보에 대한 발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기자 개인이 사실 확인을 잘 못하는 그런 현실,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언론사 내부의 어떤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보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보의 원인인 취재나 윤리의 문제에서는 부실한 사실 확인이나 또 기자들의 언론 윤리 의식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의 고찰도 많았고요. 또 기자는 분명히 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저희가 별다른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해서 사회 공개 역할을 한다는 그 역할 때문에 부여받은 일정 정도의 권리, 권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것을 전문직 인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현재 위기에 와 있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오보를 심화하는 언론사의 내부 요인은 크게 제가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이제 정반합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 최종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오보일 수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게이트키핑 그 과정이 어떤 이유든 간에 굉장히 생략되거나 약화되어 있다는 측면. 한편으로는 이 게이트키핑이 언론사의 의제설정이라는 역할, 즉 편집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젊은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로부터 역시 중재를 했지만 미디어의 정파성이 좌우 대립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 객관성 그 자체라는 단어가 쓸 곳이 없는 그것이 편파성으로 보도가 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보 이후에 반성을 하고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그런 처우 처리도 굉장히 부실하다. 이것이 언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2000년 이후에 언론사가 포털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포털이 정책을 바꿀 때마다 굉장히 넓었죠. 그리고 그 시기는 그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매출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주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최근 들어서 국내 포털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는 어떤 글로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통, 또 그걸 통한 뉴스의 유통, 확인하는 과정, 이런 전반적인 외부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자가 사실을 확인, 취재를 하는 요인 자체를 얻는 소스가 오프라인 기준에서의 과거의 은밀한 취재원, 나의 출입처가 아니라 진짜 공인들이 발언하는 소셜 미디어가 1차 재료가 돼서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의등 타의등. 그리고
언론의 정파성이 먼저인지 시민사회 정파성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금 시민사회도 굉장히 양극화되고 이 정파성은 곧 정당성으로 얘기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언론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오보를 심화하는 사회적 요인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15명에서 17명 정도의 인터뷰를 예정돼 있고 현재까지 8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개인적인 기자의 의식이나 취재윤리 측면에 대한 종합을 좀 먼저 해보면 일단 팩트체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조직적인 판단이 속보나 단독을 하지 마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의 매체의 조직적 판단이 없는 데를 제외하면 모든 기자들은 나 스스로가 이 안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어요. 하고 싶어도 기사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형이 덜 돼도 일단 쓰라는 분위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서술어의 경향으로 보자면은 밝혔다, 말했다가 아니라 전해진다, 알려졌다, 분석된다라는 형태의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늘어나졌다는 거죠. 여기서도 연차가 높은 기자와 연차가 낮은 기자 간의 약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요. 고참 기자는 일정 정도는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윗선의 지시나 내가 지금 이 기사를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동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어린 기자로 갈수록 당연할 수 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자괴감요. 지시를 받았을 때 거부하기 어렵고 또 이를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에 양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컸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쨌든 허위 정보를 피하고 오보를 줄일 수 있는 기자 차원의 방안은 역시 원점처럼 돌아왔습니다. 취재 원칙을 상기하면서 소설의 발언 같은 경우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론권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기자들의 요구 차원으로는 온라인 기사는 그냥 쉽게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고참자나 회사가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취재에 윤리된 재고를 다 아는 건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기자들에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됐습니다. 각각의 연구 결과에서의 지금 이 장부터는 직접 취재원 인터뷰에 응해준 분들의 워딩을 좀 그대로 정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정도 소스에서 나오면은 맞겠지 라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의도한 것인가 아니면은 실수인 것인가 굉장히 애매한 거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허위 정보를 펴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스크의 보고를 강화해서 내가 올린 정보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꼭 반대 의견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의견들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취재를 하던 것과 달리 소셜의 공인의 발언이나 흘러가는 것처럼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것에 대한 이 기자 작성 원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들은 정보를 다시 체크하듯이 분명히 체크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도 준칙 같은 것을 들은 바가 없다라는 것이 낮은 연차 기자들의 토로였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도 분류를 해야 하지만 마감 압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아야 되는 주시적인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나 내부 이사팀을 통해서 기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기자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것. 여기 전문가는 특정 사안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종합하고 이것이 오류 없이 보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체크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수행하는 기자로서의 책임을 받는 의미로서의 전문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젊은 기자들은 우리 이제 기자들 그런 위치 아닌가요? 라는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럼 역시 이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 과거의 경험을 가진 구력 있는 기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뭐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들. 이게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보 감소를 위해서 언론사가 갖춰야 될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냐. 거기서는 게이트키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 디지털 경쟁 환경에 대한 기자 노동 환경이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 지금 하루에 쓰는 기자가 많게는 7개에서 10개씩 되는 기자들도 상당수였고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 나가는 기사는 정말 그냥 쓰고 많은 내가 오늘 집중할 기사는 이거 하나야라고 넘어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최근 2, 3년에 도입된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에 대한 근무 시간은 많이들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노동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얼마큼 줄어드는 게 당연해라는 전반적인 문제에 공감대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자들 스스로가 정말 오보가 날까 걱정된다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사 발령 받은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자기 취재처의 사람들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인사 이동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조직은 기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게이트킹 문제에서는 게이트킹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의제를 정파성으로 몰고 가는 고참 기자들의 그 경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기소하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취재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은 건바이 건으로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디지털 경쟁 환경이 불러온 문제와 대안 측면에서는 어쨌든 제일 심각한 거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중시하는 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 아침마다 탑 10, 탑 5는 이거였어라고 전체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오래 묵은 논쟁이지만 어린 연차의 기자에 대해서 회사의 분위기는 이제 10년도 안 됐는데 무슨 전문직 촬영이야 이런 발언을 하면서 2, 3년마다 부서 이동을 통해서 전 분야를 다 돌아야 한다. 이 과거의 관행이 그래도 있는데 그대로 존재하는데 낮은 연차 기자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이 이슈를 잘 체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컸습니다. 네. 주 50일간 노동제와 코로나 영향은 아까부터 말씀드렸고요. 오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처 현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정보도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언론사는 정정보도 하는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정기적으로 오보를 공표하고 평가에 반영해서 또 기자윤리 재교육에도 활용하자. 그다음에 지금 일부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오보를 낸 자리에 배치를 하거나 특히 온라인 기사의 경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큰데 그 역시 게재됐던 시간만큼 그 정도의 크기만큼 온라인에 게재를 해야 한다라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연구문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언론의 외부 환경이 오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는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됐다는 것 자체가 오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직접 영향은 없다. 오히려 그것을 팩트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라고 기자와 조직 내부의 문제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고참 기자는 소셜미디어 발언도 똑같이 취재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이냐 라고 반응을 한다면 3, 4년차의 낮은 연차 기자들은 소셜미디어의 발언을 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가이드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이것으로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특정 뉴스를 가짜뉴스로 지적하고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가짜뉴스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석이 틀렸다던가 이건 악의적인 아니면 왜곡된 보도다 이런 비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가짜뉴스로 지목을 하고 기자의 신상을 턴다거나 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기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 기사가 나갈 때는 조직 차원의 데스킹을 거쳐서 회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기자 개인이 져야 될 책임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포털 뉴스 게재 방식에 대한 것은 포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나는 바꿀 수 없고 심지어 이 기자들이 내가 포털에 기사를 걸 때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 수 있을 것인가를 회사가 요구하거나 내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고민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예, 세부적으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예. 네, 예. 언론사의 포털뉴스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단 속보 형태로 게재가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과거의 속보는 정말 속보일 때 한 줄로 나가는 속보. 근데 지금은 포털에서 속보를 무대하기 때문에 속보를 클릭했는데 종합기사 수준의 기사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제도가 운영되는 한은 이 경쟁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정도에 대한 8명의 인터뷰를 통해 내린 도출한 결론은요. 연차별로 일단 인식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고창 기자는 기존 경험을 토대로 어쨌든 버티고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낮은 연세 기자는 명문화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명의 인터뷰 중에서 언론사 특성별로 기자 인식이 컸습니다. 포털의 검색제로만 하고 전송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데는 우리는 속도 경쟁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말을 한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기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매여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일정 연차까지는 기자 윤리나 취재할 때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의 조직을 맡을 경우에도 다 알고 있겠거니 하지 말고 윤리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품이 단속 경쟁에 대한 각자의 정책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년 차 미만이 갖는 기자들의 불안감, 기자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뭔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다시 공론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주제이지만 전혀 가볍지 않고 묵직한 주제를 다뤄주셨고 그래서 좀 발표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제가 막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발표 신혜성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정 토론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유수정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선생님. 5분에서 7분 네, 안녕하세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의 유수정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혜성 국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열심히 읽어봤고요. 현재 소규모 언론사에서부터 거대 언론사까지 오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정정보도나 오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보의 증가가 사실 언론 전반에 걸쳐서 신뢰도를 좀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고 특히 인터넷 취재가 활성화되고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와 같이 비대면 환경에서 직접 취재원을 만나지 않고도 취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오보의 가능성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언택트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저널리즘 본질은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혜성 국장님의 연구는 이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봄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인식되는 그런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찾았다는 데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셜미디어 취재원에 대해서 저도 논문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연구가 좀 빨리 퍼블리시 되어서 저도 이제 빨리 인용을 해서 제 논문도 좀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셔서 이제 저널에서 빨리 이 논문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분석 결과에서 원인과 대안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술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슈메이커와 리즈의 그 계층 모델을 통해서 기자 개인 차원, 언론사 조직 차원, 그리고 미디어 환경 차원으로 나누어서 논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자의 인식 차원에서 보내주신 그 자료에서는 의도한 오보와 의도하지 않은 오보라는 개념을 도출을 하셨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의도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의도는 사전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내주신 글에서 이제 기자들이 일부러 오보를 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보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와
오보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수로 기사를 작성하는 그런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었고요. 또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해진다, 알려졌다, 분석된다와 같은 표현들인데요. 이와 같은 표현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관행으로 이제 연구에서는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호한 서술어 관행이 사실 기자들이 오보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들이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회피하고 있는지도 인터뷰에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풀어내시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또 언론사에서는 이제 데일리로 이제 정해진 마감에 맞게 뉴스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감의 압박 속에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보 생산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감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인 게 아닌가. 그래서 24시간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마감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까지 결론으로 이어지면 좀 더 오보에 대한 그런 어떤 원인과 대안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직으로서 기자의식이 이제 약화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사 또한 굉장히 또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나 언론사의 그런 어떤 명예 실추, 그리고 또 오보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소송, 거액의 배상과 같은 오보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자들 인식 차원에서 오보에 따른 그런 어떤 책임이나 징계 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헌연구에서 2020년 9월에 나온 이완수 선생님 논문이 인용되었는지 이제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논문에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돼서 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 연구인데요. 아까 신혜성 국장님도 잠깐 그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연구 결과도 사실 그 연구와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에서 거기 딱 이제 기자 개인 차원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게이트 키핑의 부실화를 야기를 했고, 잘못된 기사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통된다는 현상을 그 연구에서 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사 근무 시간 단축이 그런 어떤 기자들의 게으른 취재나 언론사 조직의 부실한 게이트 키핑, 그리고 숙성이 덜 된 그런 어떤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원인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오보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노동, 주 52시간 근무제, 치열한 속보 경쟁에서 이제 게이트키핑 과정이 줄어들면서 이제 사소하게는 오탈자 이런 것부터 해서 부정확한 보도, 오보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언론사의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데스킹 과정에 이제 데스킹이 이제 생략된 그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언론사 조직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런 어떤 기사 출고와 인력 부족의 문제, 그리고 또 과도하게 또 기사를 출고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 경쟁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실적, 그러니까 조회수에 대한 그런 어떤 시상은 있지만 사실 오보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개인 그 기자 차원에서도 이제 징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했던 것이 이제 언론사 조직 내에서도 이런 징계 시스템이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지, 뭐 고과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언론사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가 또 굉장히 많아졌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그 유형이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신문이 다를 테고 또 방송이 다를 테고 인터넷에 기반한 인터넷 뉴스 매체 또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 유형이나 아니면 언론사 조직 규모에 따라서 게이트키핑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오보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국 종합 일간지나 방송사의 경우에는 그럼 게이트키핑이 생략되는 그런 이제 경우는 저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언론사 규모나 조직의 유형, 뭐 매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분석 결과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6명이 경제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 대상이 한정된 결과인지 아니면 또 뭐 앞으로 더 인터뷰를 더 추가해서 그런 언론사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 환경 차원에서 이제 오보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요새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취재원으로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컸고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유통 차원에서 이제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취재원을 소셜 미디어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쉽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양적인 경쟁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대면 접촉 비중이 줄어든 그러한 취재 관행으로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재원을 그런 사람이 아닌 특정인의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기사화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것은 이제 언론사 외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언론사의 관행의 문제 혹은 인터넷 취재 기법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털 중심의 그런 어떤 뉴스 유통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뉴스 유통 구조가 사실 포털을 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포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포털로 인한 그런 어떤 부작용도 크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포털을 배제하고 뉴스를 유통시키는 그런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포털 환경에서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국장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이게 단계별로 지금 이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서요. 나름 되게 열심히 노력하셨고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잘 마무리하셔서 또 이제 꼭 저널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꼼꼼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계속 마지막으로 하셔서 예,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쓰셨습니다. 유수연 선생님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예, 하고 싶은 말씀들 잘 지정 토론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채팅창에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신혜성 국장님이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에서 보면 기자의 문제도 있지만 언론사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중대재해처벌처럼 기업 책임에 대한 것처럼요. 노동자의 그런 지금 뭐 여러 가지 과로사나 사고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보에 대해 언론사와 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기자의 윤리교육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혜성 국장님께서 지금 그 유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토론과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까지 포괄해서 한 2, 3분 정도의 짧게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충 번호만 적어도 9개 정도인데요. 요 사례로 아마 몇 가지가 한꺼번에 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표문을 미리 제출하느라고 지상파하고 종편 인터뷰한 내용은 아예 남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 조직 성격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종합지 인터뷰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고르게 섞고 20년 차, 15년 차, 10년 전후, 5년 차 미만 이렇게 연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비교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팅창에 올라온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방송사는 오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 승인을 받고 있는 업종이라서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 민감하다는 이유 때문에 두 가지 행태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그래서 오보를 쉽게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하는 순간 바로 방심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차피 오보라고 규정이 된 다음에는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뭔가 페널티를 물리고 점수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더 엄격하게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신문이나 닷컴 기업을 출발한 미디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은 그러면 방송사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그런 기업 차원의 규제나 제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자율의 문화로 한 30년, 40년 운영되어 있는 신문 언론사에게 이렇게 뭔가 외부적인 형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저희 기자들도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우리 사주 좀 책임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대놓고 동의하는 목소리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어젠가 그젠가 결국 그 언론규제법의 징벌적 손배 청구에는 결국 언론사는 빠질 것이다라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또 한번 부글부글 회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통되는 데만 처벌을 강화하는 거지 언론사는 아니다. 결국 이렇게 무언가 무서운 형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기자가 그 의도한 의도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쪽 신문 쪽에는 속보와 어떤 단독 경쟁에 스스로가 매몰되는 것, 물론 요구하는 사항도 있죠. 방송은요, 그야말로 특정 경쟁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내가 장식할 것이냐, 내가 지금 몇 년 차고 내가 이 분야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한번 날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덜 확인되거나 아니면 그림에 맞춰진 보도를 하게 되는 것. 이건 어디까지 의도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조건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심각했던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거는 모 신문사에서 부장들이 나는 온라인 기사는 데스킹 못하겠어 라고 해서 그냥 일선 기자에게 표출 권한을 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물론 그 데스크가 노동을 책임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독자는 이게 오프라인 신문용인지 온라인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내가 보는 뉴스가 그냥 너네가 쓰는 뉴스야, 그 전부야 라고 보고 있는데, 신문을 만드는, 기사를 만드는 그 구력 있는 어떤 고참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그걸 분리시켜서 온라인 기사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독자와 언론사 간의 이 인식의 간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언론사가 변화된 포털 유통 구조를 통한 뉴스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고민을 해야 하듯이 이미 온라인을 통한 독자는 우리의 뉴스를 평가한다. 이거를 정말 1000%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작 시스템, 거기에 맞는 인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조그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주 잘 간추려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 한 5시간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제3세션, 첫 세션에서 언택트 사회에 대한 우리가 논의들을 했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또 이 주제에서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서는 디지털 전환 너머에서 우리가 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될 생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 물리두기를 통해서 약화되는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이제 오보,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까지 아울러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전해 올립니다. 자, 제가 오늘 저희
전체 모임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전체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회의 미래와 정책 이슈란 주제로 장장 저희가 한 5시간여 열띤 토론과 발표와 토론을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그 3개 세션 기조 발표까지 포함해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원외 학생 선생님분들께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오늘 행사의 사회도 같이 맡아서 진행해 주셨던 우리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저도 같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미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저희 IT 정책전문대학원의 학생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영상, 제 영상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여기 영상업체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 세미나 오늘 5시간 발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